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신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오늘 좀 날이 좀 풀려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오후에는 1월 하순의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은 곳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뉴스 나갈 때까지만 해도 오늘까지 한파특보 서울에 내려질 거라고 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사실은 풀렸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진아 기자하고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죠. 뉴스픽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뉴스마토 대통령실 출입기자 349일 동안 거부하더니 갑자기 아예 그냥 등록 소멸시킨 그 얘기 잠깐 다뤄보고요. 네.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말 저희가 또 중요하게 잡은 대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동기이자 검찰 내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을사오적이라고까지 표현이 됐던 탄압의 아이콘이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검찰 내부 이야기 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 갔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탄압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 총선 출마할 것인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정의당 비례의원 탈당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안보 이슈까지 두루두루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뉴스마토 정치부 기자죠. 우리 박지훈 기자가 네. 우리 방송에서 화요일마다 나오는 그런 기자인데요. 박지훈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 신청했다가 신원조회 하겠다고 네. 1년 정도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출석을 못했더니 출석 안 했다고 또 이번에는 등록을 말소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저희가 전 정부 때는 대통령실 출입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원래 등록을 하기 위한 그 신분 절차를 원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 절차를 밟는 중에 신원조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 네, 거죠? 신원조회를 밟는 중에 저희 이제 단독으로 천공이 대통령실 관절을 결정하는데 약간의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의혹 보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대통령실 출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이 무기한 보류된 후에 대통령실 언론사 출입 등록을 소멸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일단은 등록 절차가 취소가 됐고 처음부터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입장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정리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그 기자 말고 다른 기자를 보내면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뉴스마토에서 응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거다. 좀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 기자가 특별하게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하게 하자 없고 그러면 그 네. 기자에게 그 기자는 말고 다른 기자 보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의혹 보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도 이제 의심이 되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사실 이전에도 어쨌든 전 정부 때도 대통령실을 출입을 아무런 문제 없이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좀 대통령실이 불편해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다가 이제 어쨌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출입을 못 하고 있었더니 너네 1년 동안 출입 안 했지 이러면서 또 등록을 말소시켜 버리고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기자 보내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야. 검토만 해볼게.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게 지금 언론사에게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출입 기자 너 보내. 넌 안 돼. 넌 내 맘에 들어. 너 이 기사 썼지? 이거 안 돼. 이거 우리가 싫어하는 기사인데 네 맘대로 써도 되니?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게다가 뭐 그동안에는 정말 문제 없이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 지키면서 대통령실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인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가지고 못하게 한다? 아유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쪽에 뭐 억울한 일 있으면은 언론 중에 요청하세요. 뭐 이런 광고를 들으면서 오면서 오늘 생각한 게 네. 예전에는 그쪽에 내가 뭔가 진정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면은 그쪽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요즘엔 정말 그런 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참 한심한 상황이다 생각했는데 대통령실의 어제 뉴스토마토에 대한 그런 조치를 보고 진짜 좀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뜨기 스머프님 대통령실 출입할 필요 없어요. 기사거리조차 없네요. 써니님 잘렸다는 것은 그만큼 잘하고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태결사님 탄핵 사유 10가지도 넘어가네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실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가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뉴스마트 소식을 좀 알려드렸고요. 어제 배현진 국회의원 강남의 한 거리에서 돌멩이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10대 소행이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건 10대 소행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쨌든 어제 좀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배현진 의원이 어제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안에서 강남구 중학생 A군에게 돌로 머리 뒤쪽과 얼굴 등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당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 A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배 의원을 뒤따라와서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냐라고 물은 뒤에 갑자기 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손바닥 크기의 돌이 쪼개질 정도로 가격을 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배 의원실이 이제 공개한 건물 CCTV 영상에 따르면요. 배 의원이 건물 내부로 들어선 직후에 뒤따르던 A군을 보면서 무언가 말하는 순간 A군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머리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배 의원이 바닥으로 쓰러진 후에도 A군이 계속해서 가격을 했습니다. 18초 정도 동안 한 17차례 가격을 했다라고 또 보도도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후에 이제 배 의원을 폭행한 A군은 배 의원 도착 30여 분 전부터 해당 건물 주변에 서성이는 장면도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놀랍고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일단 배현진 의원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을까 많이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테러 칼로 목을 이렇게 자르는 어쨌든 그런 이후에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야당 뭐 할 것 없이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때인데요. 어쨌든 지금 배현진 의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배 의원의 상태는요. 순천향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는데요.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가 브리핑에서 배 의원이 놀란 상태였지만 출혈이 아주 심하진 않다라면서 1cm 정도의 열상이 있어서 그것을 봉합한 상태고요. 임시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뭐 현재 의식이 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A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안에게 테러를 당한 지 23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A군 범행 동기 등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사 상황과 신상 정보 등은 일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 15세의 미성년자라고 지금 이 가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요? 참 이해도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당하고 야당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중학생 얘기를 잠깐만 더 하면요. 네. 평상시에 카톡이나 이런 단톡방에서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정치 혐오나 이런 거에 대한 테러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막역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배 의원과 어제 잠깐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배 의원과 대화를 했고 국민들에게 너무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SNS에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 어떤 정치 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제가 잘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이 미성년자 이 학생들이 또 즐겨보는 정치 유튜브 채널이 또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있어요? 네, 많이 그 짧은 그런 소식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그 청소년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네. 이제 하면은 좀 더 아무래도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아주 많지 않은 어쨌든 동 상황을 좀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또 아주 빠르게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쏙쏙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유튜브를 좀 많이 본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좀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가 있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컸었었는데 이 상황에서 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데 아직도 선거제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총선이 75일 남았는데요. 게임의 룰의 기본인 선거제도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의원총회를 열긴 열었는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배 의원이 현재 선거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고 지도부들도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표명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해석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국 실리를 고려해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형 권역별 비례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보도에서는요,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도를 했는데요. 비례대표제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 비율이 55대 45. 그러니까 권역별. 네, 죄송합니다. 권역별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좀 더 선호가 높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실시를 했는데 70대 30 정도가 병립형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좀 빨리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원래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연동형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네. 곤란지경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야 된다,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다수당에게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대한 검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너무 실망이야. 내가 그때 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비례연합정당 같이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회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도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해가지고 연합정치 하는 게 맞습니다. 약속을 지킵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소식도 좀 나왔는데요. 이처럼 민주당 당론 채택이 늦어지면서 여야 간 선거제 협상이 설 연휴를 넘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요. 설 밥상에 선거제가 올라갈 경우 김건희 명품백 의혹과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 결정에서 꼭 그 설 전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설밥상의 문제군요.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산양 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포닌은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산삼 순백을 선물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식, 친구, 존경하는 스승님,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많은 분들에게 지리산의 천년 기운을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1+1 이벤트 하고 있고요.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향이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대담 시간에는 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기소가 되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검찰 2인자에서 유배까지 그래도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았는데 재판, 수사, 징계 다 합쳐서 5관왕에 빛나는 그래도 또 어제는 재판에서 하나 이기셔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의 이해안을 받으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자 꽃을 사랑한 남자 이성윤 작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함께가 아니죠. 이성윤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모시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네. 변함이 되니까 너무 좋고요. 네. 어제 재판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끝나고 저한테 이게 당신은 불사조다. 그래서 맞아요. 불사조 이성윤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중간에 이러시다가 그냥 또 그냥 나 너무 귀찮고 솔직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그만둬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실까봐 사실 좀 걱정했는데 예. 끝까지 하시겠어요? 예, 불사조로 살겠습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우리 좀 처음 시작은 부드럽게 해보죠. 예. 지금 여기 앞에 책이 놓여 있어요. 꽃은 무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 제가 사실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야생화, 들꽃 이런 예. 것들 그리고 이름도 되게 여러 가지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좀 민망하게 들리기도 들어있는 꽃들이 있어서 예. 제가 다 그 꽃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들도 보면서 예. 꽃게라고 하는 본인을 예. 그게 좀 꽃을 생각하시면서 잘 찾나 해서 꽃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네. 꽃게. 네, 처음에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어르신들 영감리들 모시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이러시다가 사모님이 우울증 걸리시고 예. 대우 각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꽃을 예. 또 심취하시게 됐다 이런 예. 또 내용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검사의 이 강한 이미지하고 솔직히 좀 안 맞는 예. 이미지였는데 제가 그 사진 같은 걸 보면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예. 거기 보면은요. 꽃 사진이 너무 예쁘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구나. 그 꽃들을 이분이 잘 찾아내는구나. 예. 이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꽃마다 본인이 또 예. 그 정치적으로 내지는 이 검사로서 중요한 예. 계기에서 벌어진 예. 에피소드를 연결을 시키셨던데 예. 그렇게 꽃이 좋으십니까? 왜 좋으신가? 저 꽃을 보면 그 깊은 산 중에 혼자 피어 있는 홀로 피어 있는 야생화를 보면 황홀하기까지 해요. 아. 그 천의 무봉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마치 그 정말 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네. 펜이나 칼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위안을 받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배당했다고 그러는데 법무연수원이 굉장히 넓어요. 진천. 예, 진천 법무연수원이 18만 평입니다. 와. 예, 넓다 보니까 제가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2,000원짜리 그 구내식당 밥을 먹으면서 네. 틈나는 대로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눈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3번 거치면서 이제 검사의 눈은 잃었지만 야생화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보게 됐고 틈틈이 모아뒀던 그 야생화 사진 네. 한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 한 10만 장 모아놨거든요. 예.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를 적어서 책으로 펴내게 된 거죠. 야, 10년 동안이나 이게 뭔 그런 10만 장, 15년 동안 10만 장 15년 정도 동안 모았습니다. 10만 장? 예. 와,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더라고. 내용을 보면은 모든 곳곳에 다 아내와. 원래 이렇게 가정적이고. 아이, 아닌데, 감성적이시고. 아내가 아픈데, 아픈데 뭐 어떻게 치료할까. 제가 이제 검사 지방 전전하고 집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가 아팠는데,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생화를 보러 다녀야 되겠다. 햇빛도 쬐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면 남한산성에 가서 보면 아내가 구슬봉이를 보고 싶다.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네. 제가 꽃게로서 꽃을 잘 찾는 그렇죠. 강아지. 네, 꽃을 잘 찾는. 찾아가지고 꽃을 제가 먼저가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 와서 보고 아내가 이렇게 뒷셈 미소를 해가지고 정말 이쁜 아름다운 매수를 지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회복도 되는 것 같고 나름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꽃을 먹게 된 거죠. 그냥 얘기를 듣는 와중에 그냥 미소가. 자, 그런데 이 책 벌써 5세 찍으셨다고 하던데 그 중에 한 그 내용이 저는 좀 사실 마음이 아팠는데요. 목포지청 근무하시는데 염전노예 예. 건이 예. 그때 터져가지고 예.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다니시던 와중에 예. 팽목항 또 세월호 예. 건이 터져가지고 너무 힘드셨다. 예. 마음이 아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예. 진짜 그냥 이 이성리라는 사람은 편하게 법조인으로 놀고 먹을 수 있는 팔자는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처음 때부터 제가 성수대교 수사에도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그 무렵 끝날 무렵에 다시 삼풍 사건이 터져가지고 삼풍 백화점. 또 거기에 들어갔고요. 또 세월호 수사까지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남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겪었다고 네. 그러지만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많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도 많이 발전시켰고 세월호 때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공동정범까지도 제가 그 기소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의미 없는 일은 아니다. 인생에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현가님께서 예. 개울가에 질경이 꽃도 다집을만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정말 꽃을 또 사랑하는 분들이 예. 또 계시는데 화순의 고인돌님은 이성윤 검사님 국민들이 좋은 세상에서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게 힘써 주십시오. 응원드립니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왕자 어린님도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이성윤 검사장님입니다. 배동훈님은 총장감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이슬님은 자리에 계실 때 좀 더 강하게 하셨어야죠. 보통 시민인들 뭐든지 있을 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 사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끊었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난 8일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SNS에 올렸어요. 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네. 왜 갑자기 그렇게 고통받고 힘드신 상황을 다 견디고 이제 와서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직서를 내셨을까요? 예, 제가 사직의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윤석열 사기비 정권과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제가 청산하는 것이 모두가 시대 정신이고 정의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를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통과시켜준 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이건 제가 그 사직의 편에서 뻔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했고요. 이번엔 진짜 김건희 종합특검이 추진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윤석열 전 검사를 봐왔고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역할이나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아예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셔서 나오세요. 몇 년 전부터 사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예. 그래도 그때는 끝까지 버티시더니 이제 도저히 못 참겠나 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좀 특검으로 좀 해줘라. 이런 얘기도 예. 사실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정말 밝혀져야 될 진실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예.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 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상황이 예.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그래도 제의를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예. 나를 좀 물론 될 리는 없겠지만 특검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누차 김건희 특검으로 특별검사로 지명되는 그런 기적이 있다면 결코 소명을 알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씀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특검이 거부가 됐는데 네. 이게 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 희망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는 김건희 씨 그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사건, 그다음에 그 코바나 콘텐츠 이걸 모두 포함하는 네.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종합특검을. 예, 이게 시대 정신이고 정의다. 제가 바로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특검 말고 또 다른 특검 법안을 다시 올려가지고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시대 정치적 사명이고요. 그게 시대 이게 사명이다. 정말 바로잡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쓰임이 있거나 역할이 있다고 생각돼서 본인의 역할,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사직서를 낸 거고 네. 이런 것을 추진하는 세력과 개인 이과는 같이 연대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찬성하지 않는 개인의 세력과는 꽃가마를 태워준다 하더라도 같이 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보면은요, 뭐 책을 봐서도 제가 이제 느낀 거긴 한데, 좀 이상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진짜 말씀 죄송한데요. 제가 그 꽃관상가인데, 변호사님 보시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데, 네. 말씀 좀 해도 돼요? 법문지경이지만, 네. 사회자에 된 건데, 네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누구는 뭐, 동물관상 봐가지고 악어의 상이니 막 하지만, 저는 사람을 보면 꽃의 관상. 꽃으로 연상을 시켜봐요.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을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처음 봐요, 제가 사실. 보면 볼수록 생각나는 곳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뭐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뭐가 있을지. 일부러 그 질문 안 했는데. 변호사님은 제가 처음 보니까 참날이라는 꽃이 있어요. 참날이요? 혹시 아십니까? 잘 몰라요. 참날이라는 꽃을 보면 정말 밝은 노래를 켜는 저 꽃이에요, 지금 화면에 예, 나오는? 예, 오. 제가 맞습니다. 저 꽃인데 네. 밝은 노래를 켜는 바이올린 같은 꽃이에요. 저 꽃을 보면 꽃대가 되게 곧고요.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엄청 밝아져요. 밝은 노래를 듣는 느낌이 들고 저기 이제 번식을 할 때 네. 검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주아라고 그럽니다. 주아. 예. 구슬주자에다가 싸가자 해가지고 주아라고 떨어져서 번식하는데 뭐 바라한다 이런 거. 그렇죠. 떨어져서 그게 이제 번식을 합니다. 네. 근데 저게 보면 진주처럼 보여요. 생명력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 보고 느낀 게 참 꽃처럼 밝음을 주시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진주 같은 분이다. 제가 들어본 칭찬 중에 제일 멋진 칭찬. 정말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꽃관상으로 사람들 많이 말씀해 드리거든요. 네. 변호사님 그게
제가 머릿속에 들어서 본론 중인데도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참나리, 우리 잼마님이 참나리 제일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그 이상윤 검사장님 김건희 종합특검 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 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제2에서 국민의힘이 20명 이상 반란표 던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솔직한 심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의문이 그렇게 사실은 좀 어둡다 전망이. 현재에는 우리가 뭔가 좀 바뀌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알면서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딱 던지고 나오시면 식구들이 가족들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많이 응원 격려를 보내주는데 가족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아유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응원할게 이런 말은 사실은 조금 한 단계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이고 진짜 가족이나 옆에 있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러겠죠.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내가 꼭 해야 된다. 정의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걸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저는 우리 검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가 뭐 힘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재판 한 건, 수사 한 건, 징계 3건으로 도합 5관왕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셨는데 솔직히 수사만 계속 하던 사람이 이런 약간 모욕적인 우리 사실 검사들도 그렇지만 변호사들도 이런 거 당하게 되면 되게 모욕을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속에서 정말 이렇게 차올랐을 것 같아요. 제가 수사만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받아보니까 참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직접 수사할 때는 확증 편향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아시다시피 99명의 진범을 놓치는 아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수사를 하다 보면 확증 편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피의자의 억울함이든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직접 수사를 좀 지양하고 현 제도화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검사는 공소관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직접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공소관이라고 하는데 인권보호에 좀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라고요. 2번째는 수사와 언론이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수사를 받아보니까 이 언론에 제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처음에는 믿어주다가도 의심을 해요. 그렇죠. 언론에 똑같이 혹시 나오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내도 집에서도 가족들도 혹시 당신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이게 고립무원의 상황이 돼요. 그렇죠. 이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고 이성균 사건도 수사기관과 언론이 이렇게 될 경우에 언론에 정말 보도되지 말할 내밀한 상황까지 보도가 됨으로써 정말 그 이성균 씨. 이성균 배우가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 또는 그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최근에 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보면 수사가 이 정권 출범에 계속되고 압수수색되고 기소되고 계속되고 되다 보면 이런 언론이 또 따라서 보도가 되면 악마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악마화 되면 그걸 믿는 신념으로 삼는 개인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이런 암살, 살인 미수 사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와 언론이 같이 가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수사기관의 악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뭐 피해 사실 공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마치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듯이 하면서 교묘하게 언론하고 연합해가지고 정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이 한번 짜여지기 시작하면 그 물꼬를 돌리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당하는 그 순간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무력감이 들고요. 제가 중앙검사실에 수사를 받아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다른 것을 못하고 그렇죠. 정작 본론을 대응을 못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중앙검사실에도 이런데 정말 그 법이나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대응이 어려울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고발당해서 공수처에서 막 수사할 때도 뭐
의전이 어쩌네 이런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네.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방해 사건. 예. 우리 그 당시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행동에 대해서 그 피해자도 계속 울부짖었지만 그 너무나 그때 영웅적인 아주 예. 정말로 잘한 거였다고 저는 제가 예. 아는 한도에서.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상한 행동이 돼버리고 예. 위법하고 불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도 막 칭찬하던 그 부분이 예. 그리고 본인이 수사지휘했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또 이유로 재판까지 받게 되고 1심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무죄 나오고 어제 2심에서도 무죄 나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나마 저는 야 제가 어제 사실 중앙법원에 갔었거든요. 중앙지방법원에 예. 주차할 데도 없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기자들 잔뜩 몰려가지고 아 그래도 정말 정의는 살아있구나 이랬고 예. 우리 그 지검장님도 정의가 살아있고 감사하다 이런 예. 얘기 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김학의 사건이 뭡니까? 김학의 별장 섬적대 의혹 섬적대 의혹 사건. 이걸 검찰이 2번이나 봐주기 수사했다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에 불응하고 심야에 네. 주말 심야에 출국을 하겠잖아요. 도망가려고 사실은 막 이걸 전쟁까지 막았습니다. 하고, 예. 이걸 막은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거. 어느 게 정의인지 진짜 저는 헷갈릴 정도인데 검찰이 정말 어느 게 정의인지를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편 상식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검찰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지금 사실 사람들이 잘 말 안 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셨던 검사님들은 사실은 검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검사들이에요. 검사의 권익을 내팽개치고 니네가 지금 이딴 식으로 을사오적이 돼가지고 행동하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다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문제는 네. 그 검사님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일을 하게끔 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보호해주질 않아요. 예. 나 같으면 그럼 왜 그런 걸 내가 하죠? 개인적으로 네. 할 필요가 없는데. 언론까지도 계속 악마화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사진도 막 이상한 사진 올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악마하고 그렇게 언론에 계속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도와주면 해코지를 받지 않을까 또는 이상한 사람이 을 도와줘야 되냐 이런 비판도 있게 돼서 네. 아까 말한 을사오적 문제도 제가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방향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아니고 네. 맞냐 틀리냐를 보고 그러면 맞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고 그 또 검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하니까 또 막 영웅이 돼버리고 네.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검사 시절에 제일 심하게 압박했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에요. 예. 조국 전 장관 복권 세트에 가셨다고 예. 징계받았어요. 왜 그 징계받을 건인가요, 원래? 저는 또 여기 나왔다고 여기 나오죠, 또 징계받아요? 감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나. 예, 다른 왜냐면- 방송 많이 나가셨잖아요. 뭐 우리만 나온 것처럼. 이게 어떤 제가 조국 장관님을 조국 장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관을 하신 게 법무부 장관이고요.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보좌를 했잖아요. 그렇죠. 검찰국장. 정말 열심히 24시간 보좌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도 파면이 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디케이 논문이나 책을 쓰셨는데 네.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봐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저는 그 검찰 개혁하는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부자직이 하지만 검찰 개혁 한 수 배우겠습니다라고 갔습니다. 네. 갔는데 제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사회자가 말을 시키는 거예요. 무대로 올라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검사장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덕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국 장관님이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무도한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조국 장관님을 덕담하면 당연히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윤석열 전 검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의 하나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도 무도함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를 가지면 얘기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징계하겠다고 막 그러고요. 또 조국 장관님께서 제가 이제 책을 이 꽂히는 무지한 책을 쓰고 북토크 초청대 갔는데 네. 그 주최 측에서 장관 3분을 다 초청했어요. 뭐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예, 추미애 장관 박상민이 오셨는데 네. 조국 장관이 와서 발언한 것 가지고 또 문제 삼은 겁니다. 징계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조국 장관은 스치기만 해도 징계하겠다. 참네요. 세상에.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저는 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뭐, 않아요? 예. 우리 검찰도 이제 할 말은 하고 네. 이건 진짜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 무건수행 분위기예요. 예. 독일 국방부이긴 하지만 그 과거 히틀러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네. 군인들한테조차 당신들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네. 라고 말한다.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부제가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거든요.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 화내는 이 이야기. 부제가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겁날수록 화내. 검찰은 검찰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겁이 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화낸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뜻도 있지만 꽃이라는 뜻도 있어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러네요. 예. 꽃 화자. 예. 네. 과거에는 군사정권 총칼로 이어버라 공포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검찰 정권이 들어서부터는 걸핏하면 압수해가고 그러다 계좌추적을 한다고 하니까 네. 국민들은 인권을 보호한 검찰이 공포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워요. 예. 지금 초등학생들도 울다가도 검찰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그래요? 심지어 압수수색 공화국이라는 말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헌법 1조에 뭐라고 돼 있냐. 국민이 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검찰은 공복, 말하자면 종이죠. 네. 검찰이 서칠 때 주눅들지 말고 주인이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자. 정말 꽃처럼 화를 내자. 네. 이렇게 해서 부제를 정했습니다. 자, 진짜 멋지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동기이시고 30년 동안 예. 사실은 친하게 지냈었던 거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매우 잘 알고 계시는 예,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갈등이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래야만 본인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근데 예. 일단 두 분 어땠습니까? 각각 어떤 두 분이 그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 판결문에서도 윤석열 전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하고 친분 관계를 인정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나 물어보면 관계를 많이 물어보는데 두 분은 한 몸이거나 또는 1+1 관계. 1+1이다. 편의점에서 1+1 관계 네, 이렇게 한 몸이거나. 보거든요. 네. 어떤 분이 그 비대위원장 되니까 한동훈 검사가 비대위원장 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거 역사적으로 전두환과 뭐 노태우 관계를 노태우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전두환과 장성증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장수동이 그 전두환의 심기공호란 말을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과거에 각하의 심기가 편안해야 국정이 잘 된다 해가지고 뭐 산책로를 평탄 작업을 시킨다든가 심지어 새똥 용해제까지 개발 지시했다는 심기경호.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걸로 보고요. 한동훈 전 검사는 수십 년 동안 그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 제가 넘어서는 절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저는 이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가치로 뭉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그렇기 거죠? 때문에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니, 예. 야, 이게 꿀맛이네. 이게 인기네. 예. 내가 좀 나의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으네. 이게 딱 느껴지니까. 그래서 좀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 이건데요, 솔직히. 예. 임종석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랬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교활하고 똑똑하다. 예. 그러던가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똑똑한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검사 정도 될 정도면 대부분 다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합격 정도 똑똑하죠. 되면 예, 공부 다 똑똑하죠. 잘하신 분들이고. 그러나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저는 공감 능력 또는 역지사지하는 이런 소통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를 볼 때 소통 능력이라든가 역지사지 능력은 참으로 부족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혹시 이제 말을 좀 잘 못 알아들으셨을까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정확히 드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다. 교묘한 말장난을 잘해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해관계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그동안은 맞았기 때문에 같은 예. 길을 왔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는 예. 이번에 갈등 문제도 좀 봉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봉합이 된 게 아닐 것이고 예. 앞으로는 차별화를 시도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차별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그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를 계속 봐오면 당분간은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은 예, 그래도 예, 왜냐하면 예. 대통령 3년 남아있고 본인은 새가 없으니까. 그 수십 년간 지내온 것이 있잖아요. 아, 그 그렇습니다. 검찰의 문화가 있습니다. 네. 상사가 지시하면 아래 사람이 듣고 따르고 상명하복. 예, 이런 거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수십 년간 같이 해온 것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검사는 저는 연선 때부터 같은 반 같은 조로 공부도 같은 같이 조? 했고 예. 거의 혈맹이네. 16명과 같이 같은 조로 지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요. 최근에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총장이었잖아요. 네. 참 많이 맞섰어요. 많이 붙였는데 뭐 사람 된다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 말본세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폭탄주를 많이 마신다든가 화를 많이 낸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중앙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눈가를 베는 게 없냐 막말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한동훈 검사한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은 더 역지사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강하고 또 약간 뒤에서 약간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 그런 그런 거 약간 잘해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해서 친문검사 하는데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거든요. 공과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친문 검사는 윤석열 검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검사장에서 바로 총장으로 총장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팔권수랑 외모로 계속 정권 수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소양이 부족한 결과 박물관에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란 비유가 누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달이 생기고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걸 예. 또 옮기고 뭐 하려면 또 예.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깨지고. 얼마 전에 제가 안 그래도 박영수 특검 만나고 왔는데 그럴 줄 몰랐다 이러더라고요. 그 잘하는 분이. 자,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윤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하고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이제 뭐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김경률 비대위원, 네. 그 회계사 출신 그분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 더 이상 나올 게 뭐 있냐? 김건희 그 주식 관련해서 나올 거 다 나왔다. 또 이런 식으로 네. 말이 바뀌어가지고 예. 뭐냐 도대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말씀만 들으면 이거는 검찰의 검찰의 수사 사정을 너무나 모르는 그렇죠. 예. 특검 물타기형 발언이다. 황당한 발언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건 중앙지검사장이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네. 검찰총장 윤석열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제가 중앙검사실에 도이치모터 사건을 네. 지휘했는데요. 검사 속성 보면 옆에 중앙지검 옆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사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총장은 인사권, 수사지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앙검사장은 총장과 대립할 경우에 왕따가 되기 십상해. 또 총장이 수사비도 충분히 안 주면 특활비를 이렇게 안 주면 않으시니까. 수사비도 못 줄 수 없어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윤석열은 저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말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검사들이 정말 주눅 들고요.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 배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수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가족 사건 외에는 다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들이 주눅이 들고 이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계좌 자료 확보, 그다음에 그 주문 자료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그걸 확보해놓고 네. 인사이동을 가고 후임 검사장이 공범을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보도가 되고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특검법에 힘을 받게 된 거죠. 그나마 제가 검사장으로서 버티면서 그렇죠. 하나하나 지시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확보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뿐만 아니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디올백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까지 종합하는 종합특검. 예.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부부 종합특검이. 예, 이거야말로 정말 시대 정신이고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생화는 곧 이성윤 작가님이다. 앞으로 행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특검으로 임명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치는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종합특검이라든가 검찰 개혁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검찰이 특검이 하는 이유가 검찰 권력이 사유화를 받고 또 대한 우파에 의해 장악된 정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이런 나라가 좌지우되면서 불공정한 인식이 계속 확대가 되면 이런 경제나 민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반드시 시대 정신이라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능성 열어 이것이 목표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다. 뭐든지 가능성 열어놓고 제가 이런 것에 매진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마음이 또 잘 이루어지고 정말 정의가 제대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김종대 의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하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을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죠.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의당의 비대위원 대변인? 예. 네,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는데 이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네. 이은주 의원 네. 탈당합니다. 그래야지 의석을 승계시킬 수가 있고. 탈당이 아닙니다. 탈당이 아니에요? 저 의원직 사퇴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거 거예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탈당은 아니고 네. 의원직을 다음 넘겨주는 승계자한테 이렇게, 걸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자스민 의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자스민 의원인데 이제 유호정 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자스민 의원 두 분이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3번 네. 총선에서 번호가 중요한데 예. 기호 3번은 좀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보면 하도 상황이 그냥 뭐 달라져서. 핵분열 같은 인상을 주니까 저 얼마나 뛰쳐나올지 정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2월 아마 20일이 넘어서 탈당하면 기호에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뭐 무난히 3번이 될 걸로 봅니다만은 언제 또 각 당이 그냥 천지개벽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제3지대에서는 7명 모으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글쎄 뭐 시간 문제라고 뭐 맨날 그렇게 그 흰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뭘 눈치 보고 자꾸 뭐 이렇게 그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러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물체에 두부를 가격당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두 사건에서 아직 공통점을 도출한다는 건 성급해 보이지만 이번에 배현진 의원의 그 피습 사건을 보면은 강남이다. 그 다음에 중학생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예, 이런 어떤 상황들 보면은 저는 이게 조심스러운 가설인데 이건 뭐 미국에선 연구가 많이 된 거지만은 주범이 어떤 외로움을 강요하는 시스템 아닌가. 그 부동산 중개업사 그 A 씨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이재명 네. 대표 피습했던 주변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하면서 그 모임에도 안 나갔고 굉장히 외로운 어떤 상황이고 경제적 공공이 있어요. 근데 요즘 모든 통계가 10대, 20대가 가장 외롭다는 거거든요. 그렇대요.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주로 20대고 그렇죠. 강남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오피스텔에 많대요, 되게. 예. 또 20대 빈곤율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근데 15세라 그러면은 그러기에는 좀 나이는 좀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환경을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외로운 늑대형 범죄라는 게 우리가 급격히 1인 가구가 확산이 되면서 고립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개인이 네.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상태의 어떤 극단성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미국에서 트럼피즘이에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각종 동호회, 가족, 모임, 공동체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전통적인 가치관은 그 행복한 가족, 공동체 가족, 간의 지역, 종교. 네, 종교, 기독교, 그다음에 네. 사람들하고의 그런 뭐 봉사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원래 중시했던 중산층의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지지자들의 모양은 그거랑은 완전히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죠. 미국에 지금 신보수주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가족 종교 네. 지역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게 신보수주의의 핵심 운동이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이 봉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봉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좀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언제든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조금 미묘하게 좀 자제하고 있는 듯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수술을 끝내지 않고 수술칼을 뱃속에 넣은 상태로 그러니까요. 꼬매버린 것이다. 네. 칼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핀셋이나 칼이나 거즈나 네. 이런 거를 갖다가 깜빡 그 뱃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그냥 꼬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봉합은 됐어요. 봉합은 됐지만 그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네. 수술 칼이 들어있어요. 네, 이런 상태의 봉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봉합의 본질을 자꾸 김건희 여사 명품백으로 몰고 가는데 그거는 마지막의 계기지만 난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본질은 뭡니까? 그거 영화 보셨나? 달콤한 인생이라고? 거기에 배우 김영철이 이병헌한테 마지막 대사가 뭐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줬냐?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대요. 정말. 따라잡았고. 1등도 했대요. 1등도.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 되고 시도당을 순회하는데 온 인산이네. 이건 뭐 한동훈 반이요. 그러니까요. 사진 찍고. 거기에다가 진짜 정치를 하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존재감을 위협하고 한동훈이 떠버리는 이런 형태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었다. 처음에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낸 것은 원래 원희룡이나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가 있었는데 굳이 법기술자를 보낸 이유는 이 특검 문제 잘 처리하고 한시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내각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거 가서
그 왜 저 야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중간 개투라고 있어요. 네, 중간개투. 마무리도 아니요. 마무리 투수가 말고. 아니라 중간 개투. 네. 그거 하라고 보내놨더니 뭐야 지지율이 20% 거기에다가 뭐 저근데 그 사이에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작아지네. 그러네. 이러니까 오라? 이런 이게 뭐야? 지금 네. 저기 이게 이제 주인과 대리 모델이라고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주인과 대리 모델이요? 이야,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주인의 대리인 에이전트가 나중에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죠. 아. 네, 진짜 저기 의뢰인은 따로 있는데 변호사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 기분 그래서 나쁜데요? 세익스피어 비극 그 헨리 8세에 보면은 변호사들 다 죽여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혼 소송에서 처음에 남편 부인은 온데간데 없고 양쪽 변호사들끼리 이제 그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 대리인이 바뀐겨. 그래가지고요 이게 저기 보니까 정치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실점을 막으라고 그렇지. 개투용으로 보낸 건데. 그 말이 딱 맞네. 예. 아니 이게 가만히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판이네. 그렇게 되면 이 권위주의 위계 질서에선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명품백이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은 이해를 못했죠 비대위원장은. 그래가지고 저기 사퇴 거부를 해버리고 네. 했더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이 이게 마지막에서야 진심이 확인되네 이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소위 본심이 정말 하고 싶었단 말이 딱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한동훈은 이제 이런 것에서 깊은 내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이거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니까 저 서천 화재 현장이니까 서둘러 봉합하는 모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뱃속에 아직 수술용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 네. 이 이제 타이밍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을 할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자형 정치인이고 한동훈은 여우형 정치인입니다. 사자형은 뭐고 여우형은 뭐예요?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한 네. 그 정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형 정치인은 지배하려고 그래요. 모든 게 위계 질서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건데 여우형 정치인은 지배하지 않고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조정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정치인이 권력 내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그 권력은 성공한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그러네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기술자 한동훈은 말하자면 어떤 여우 같은 그런 어떤 그 언변과 화술과 또 저기 지식과 이런 어떤 그 순발력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 전형적인 여우형 정치인이지 네. 욱박 지르고 지배하려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불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럴 때 권력은 유연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 둘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은 이게 이제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을 보면 딱 거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똑똑한 척을 하네.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는 자존감이 낮고 그 다음에 다소 좀 뭔가 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출세해요. 그 정권은.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면서 네. 저기 보스 앞에 잘 지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많아요.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앞에서 과잉 흥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그 김용현 경호처장의 그 강성희 의원 당수 사건입니다. 이게 들고 나가고 그러네요. 과잉 행동이나 그러니까 그게 무언가 자기 신념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보스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무언가 나는 충성을 행동으로 이게 또 경호처 구호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모습의 그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런 네. 현상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전형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놓으니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나름대로 스펀지 역할을 해서 일부는 흡수해주면서 여론은 이기고 총선에 이기는 길에 어떤 DMZ, 비무장지대 완충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윤 대통령 눈으로 보니까 한동훈 자기 정치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윤 이게. 대통령 눈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라고 보내놨더니 자기 정치하고 다니네? 이러면서 좀 불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한동훈 대권 후보라는 이미지에서 네. 움직이는 친한 그룹이라는 가능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제 위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벌써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권력에서 옛날에 박정희와 김종필, 김대중과 김상현, 이런 식의 어떤 그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사달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윤 대통령의 어떤 심각한 불치병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 정도를 2인자를 넉넉히 품어주고 저까지 품어주는 김대중 같은 리더십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포용력과 유연성에서 권력은 커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면에서 권력의 성격을 조금 딱딱하지 않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게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앞에서는 과잉 충성 경쟁하는 참모들이나 네. 굉장히 자존감 낮은 사람들, 말하자면은 또 뭐 적당히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경질 낼 만한 게 그 많던 친윤 그룹이 어느새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 본인이 다 쳐냈지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딴 데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당내 입지가 견고해졌고 판정승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아니 그래서 이건 뭐 아직 9회 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뭔가 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건 비대위원장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정당은 비대위원장이 상징이자 그러니까요. 권력이고 실세입니다. 그 정권을 주는 게 비대위원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바지 사장 같이 이렇게 그거나 맞고 몇 개월 하다 나와 이렇게 설정했다는 게 막상 비대위원장을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이 역할 차이에 대한 중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결국 이 사달로 이어진 거다.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준 그 역할을 네. 별로 그렇게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초창기 때는 그 역할을 이제 매개로 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 그 역할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아보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지 사장만 하는 거는 성이 안 오히려 차지. 다 공멸하는 길이고 그래도 이왕 왔으니 뭔가 역할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 앉혀놓더니 이놈 많이 컸네. 이런 사인으로 이게 다가가니.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긴장감은 이게 끝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 그래서 달콤한 인생 영화를 보라니까.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 걸 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꼭 보겠습니다. 사실 안 봤는데. 그래요? 그거 네, 좋은 영화인데? 제가 볼게요. 네. 자, 선거제 관련 얘기 잠깐 할게요. 민주당이 어제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 관련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결론은 도출되지가 않았어요. 네.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결론을 내야지 당도 전략을 세울 텐데 정의당의 입장은 뭡니까? 아니 나는 연동형?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론 낸다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더라 하니까 작년 12월 같기도 하고 하여간 결론 낸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 후에 당무 복귀할 때도 제 일성이 이제 민주대연합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예고편이 다 나간 상태에서 네. 막상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제 개혁의 결론에 있어 과정이 매우 지금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 특히 자꾸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선거에 전부 마이너스다. 근데 그게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우리 그냥 병리평으로 회귀한다 이러니까 거긴 일관되게 했죠. 그러니까 권역별 병리평으로 회귀한다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지난번에 국민의힘도 약속을 같이 한 거 아니야? 합의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데
합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게 제가 1월 초, 12월 말 1월 초에 민주당을 접촉했을 때 네. 저기 준연동형 그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 임하겠다는 아주 확언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지도부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모든 비난을 마치 국민의힘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민주당만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좀 저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니, 자꾸 그러니까. 정의당은 민주당만 걸고 넘어져요? 맨날 아니, 맨날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의힘 입장은 상수예요. 아니, 여기 그렇다- 상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변수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계속 욕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라고 고집 부리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 그러니까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의당 함께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민주당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줘야 된다. 소수당을 어쨌든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뭐 민주당 이중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민의힘 이중대가 됐다가 이제는 맨날 민주당만 욕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법 어느 당이 발의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건 같이 서로 간에 이제 한 거잖아요. 게다가 많이 양보를 했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거 아니, 생각을 왜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최초로 누가 발의했냐고. 수정안 누가 발의했냐고. 광장의 앞줄에 누가 서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실 때 초반에는 정의당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 막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또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또 그런 문제에 나와서는 또 정확히 지적을 안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의당 비판할 땐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작은 당에 그걸 자꾸 이걸 어떤 아침 저녁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이런 문제로 이걸 보라보는 게 우리 슬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존립과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자꾸 일어나면 분위기 바뀌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건 우리가 피해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 키포인트로서 이게 스윙 보터로서도 역할이 중요하니까 저는 같이 좀 뜻을 모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북한 그저께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이거 발사했다고 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야 그거 그냥 개량형이야 뭐 조금 나아진 것 뿐이야 이러면서 좀 축소했거든요 의미를. 중요한 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축소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줘도 되나? 자, 이걸 보세요. 1월 1일 벽두부터, 국방부는 곧 전쟁 난다 그랬어요.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 판을 벌인다. 그게 계속 나가다 외신에까지 그러고, 작은 사건도 엄청나게 북한이 포 쐈다. 네. 이래가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네. 그런데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1월 18일까지 주가가 전 세계 꼴찌. 그러니까 코리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대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걸 겪고 국방부가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바뀝니다. 전쟁 없다고 이제 동네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달라져요. 아니, 스탠스가. 전쟁 위기가 난 게 신원식 장관의 외신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신원식 장관이 자기 말을 뒤집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일체 강경 발언은 안 합니다, 북한에. 네. 그러면서 큰판 얘기도 사그라들었고.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언제는 전쟁 불사 불사하고. 강경론자가 네. 지금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북한이 얌전해졌냐? 아니죠. 공세가 더 세졌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국내 외국인들이 주식 다 팔고 나간 거. 아이고. 그러면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 있다고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주워 담기 바쁜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리 솔직히 예측을 못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때가 주식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세 폐지, 주식거래세 완화, 모든 증시부양 정책을 다 발표하고 폭삭 주저앉아서 꼭 부산 엑스포 같이 됐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당황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빨리 네, 가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우리. 예.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 많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그리고 010-7612-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미리미리 위험은 대비하고 보험에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핵심에 있는 최재형 목사 모시고 저희가 또 대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뒤에는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뉴스 인싸 프라임 진행됩니다. 오늘은요, 트럼프 대선 문제, 또 이런 현재 지금 돌아가는 미국 상황, 외신에서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문희장 평론가와 알파고와 함께 이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